엄마, 제발 좀 창피하게 하지 마요. 도경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제 뺨을 세게 때렸어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순간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호텔 입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하객들은 수군거렸어요. 손주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틀 밤을 새워 떡을 빚었어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정성이었습니다. 40년을 농가 밭에서 일하며 키운 아들이 명문대 보내고 대기업 취직시킨 그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나를 결심했어요. 그 결심이 1년 후 제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손등에 박힌 흙이 빠지질 않습니다. 비누로 아무리 문질러도 손톱 밑에 낀 검은 흙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40년을 농가 밭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이게 저의 본래 색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혜분입니다. 올해 69이에요. 남편 만식이는 71고요. 우리 부부는 평생을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논 몇 마지기, 밭 조금, 그리고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우리가 가진 전부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도경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겨울이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집 앞까지 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남편이 저를 등에 업고 얼어붙은 논길을 뛰었죠.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여보,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살게 하면 안 돼. 남편이 갓난아기를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흙 묻은 손으로 살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깨끗한 손으로 책을 읽고 넓은 세상을 보며 살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을 떴어요. 남편은 다른 집 논에 품을 팔러 나가고 저는 우리 밭에서 고추며 배추를 키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면 등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도경이 얼굴을 떠올리면 허리를 다시 숙일 수 있었어요. 겨울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괭이를 쥘 수가 없었어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손을 녹이고 다시 밭을 읽었죠. 눈 내리는 날에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쉬는 날은 곧 돈이 없는 날이었으니까요. 도경아, 학교 다녀와서 배고프지? 엄마가 고구마 쪄놨어. 제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책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엄마, 맛있어요. 도경이가 뜨거운 고구마를 호호 불며 웃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번진 미소가 세상 무엇보다 예뻤어요. 밤이면 작은 등을 켜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품삯만 5,000원, 배추 팔아서 3만원. 남편이 중얼거리며 낡은 공책에 숫자를 적었어요.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무명 봉투에 돈을 조금씩 넣었어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구겨진 지폐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2만 원만 더 모으면 도경이 참고서 살 수 있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봉투는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아들의 미래였죠. 도경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 걸 보고 도경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괜찮아. 우리 도경이는 혼자서도 잘하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학원비가 없었어요. 그의 여름 장마에 밭이 떠내려가서 우리는 비까지 얻어야 했으니까요. 아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경이는 정말 혼자서도 잘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보리차였지만 아들은 맛있게 마셨어요. 엄마, 저 꼭 서울대학 갈게요. 그래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도경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도경이는 해냈습니다. 명문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남편과 저는 마당에서 그 종이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농사의 결실이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일군 기적이었죠. 여보,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기쁨과 안도감과 자부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밭을 팔아서 마련했어요. 이 밭은 도경이 대학 등록금 밭이야. 남편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렀던 밭이었습니다. 손수레로 퇴비를 날라 일군 밭이었어요. 그 밭을 팔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 꼭 성공해서 밭 다시 사드릴게요. 도경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4년이 지나고 도경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대기업 들어갔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저는 밭 한가운데서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이 너무 커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도 괭이를 내던지고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고생이 모두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도경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신부는 서울에 사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서진이에요. 우리 회사 동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경이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사진 속 아가씨는 화사하고 예뻤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서울의 큰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어요. 제 낡은 구두가 그 바닥을 밟을 때마다 왠지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도경이가 우리를 안내했어요. 하지만 예식장 앞쪽이 아니라 구석 자리였습니다. 신부 쪽 하객들은 앞쪽에 화려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비단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한 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들이 신랑 부모님이세요? 옆자리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골 옷차림이 눈에 띄었나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꼭 쥐었어요.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경이가 신부와 함께 입장할 때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새하얀 턱시도를 입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좀 봐. 정말 멋있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위는 명문대를 나온 촉망받는 인재입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가난을 딛고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난했어요. 하지만 부끄러운 가난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흘린 땀은 자랑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신부 쪽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화려한 옷차림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어울리는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도경이의 부모예요. 누구보다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경이가 신부와 함께 우리 자리로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착한 아인데 많이 사랑해 주렴.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이가 미소 지었어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녀의 미소가 환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미소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아니, 제가 괜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걸 거예요. 피로 연장 구석에서 저는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할 일 다 한 것 같아. 남편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몫은 다 한 거예요. 아들은 성공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왠지 허전했습니다. 뿌듯함 속에 묘하게 서운한 기분이 섞여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정말 우리 손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게 자식 키우는 거지. 훌쩍 크면 결국 다 떠나가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하객들 사이를 오가는 도경이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피곤한지 잠이 들었고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아온 이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뿌듯함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를. 떡 냄새를 맡으면 아직도 그날이 떠오릅니다. 40년 전 도경이의 100일날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새벽부터 떡을 빚었습니다. 쌀을 불리고 방앗간에서 빻아온 쌀가루로 시루떡을 쪘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며 저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떡이 우리 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아이의 건강을 빌었죠. 그렇게 도경이는 자랐어요. 제가 빚은 떡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주의 돌잔치 차례가 왔습니다. 지호예요. 우리 손주 이름이요. 도경이가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지호 돌잔치는 서울 호텔에서 할 거예요. 크게 할 거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갈 수 없었어요. 우리 손주 첫 돌인데
할머니가 떡을 안 만들 수 있나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 읍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을 몰고 가는 남편 옆에 앉아 저는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시장에는 벌써 상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 찹쌀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5킬로에 3만 원이요. 상인이 대답했어요. 좀 깎아주세요. 손주 돌떡 만들려고 그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2만 8천 원 주세요. 할머니 정성이 대단하시네. 상인도 웃었어요. 저는 찹쌀을 샀습니다. 그리고 팥도 사고 대추도 사고 밤도 샀어요.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쌀을 불렸어요. 물에 담긴 쌀알들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걸 보며 저는 도경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이 떡 맛있어요. 꼬마 도경이가 시루떡을 손에 들고 웃었던 얼굴이 눈앞에 선했어요. 그때 아이는 순수했습니다. 떡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죠. 지호도 그럴까? 할머니가 만든 떡을 보고 좋아할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며 떡을 빚었습니다.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시루에 쌀가루를 안치고 팥을 올리고 김을 쪘습니다. 집 안가득 떡 냄새가 퍼졌어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이거 식으면 상자에 담아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남편이 대답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떡을 한 켜 한 켜 상자에 담고 정성껏 포장했어요.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트럭에 떡 상자를 실었어요. 상자가 20개가 넘었습니다. 하객들에게 나눠드릴 떡이었죠. 조심해서 몰아야 해. 떡이 흔들리면 안 돼.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천천히 갈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3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눈밭이 점점 사라지고 빌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우리 손주 첫 돌이잖아.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입구는 화려했어요.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 풍선과 꽃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입구에는 서진이와 그녀의 부모님이 서 있었어요. 서진이 친정어머니는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고급 양복에 금시계를 차고 있었고요. 두 분 다 품이 있어 보였어요. 저희는 트럭 뒤로 갔습니다. 자, 조심해서 내려. 남편이 떡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저도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정성이 담긴 무게였어요. 우리는 호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게 뭐예요? 서진이 친정어머니 최명희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저희는 걸음을 멈췄어요. 시골에서 이걸 직접 해오셨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걸 누가 먹어요? 최명희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이건 손주 돌떡이라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이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호텔에서 준비하잖아요. 이건 좀...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 들이면 이상하게 볼걸요? 서진이 친정아버지 윤기섭 씨가 덧붙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도경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도경아, 이거 지호 돌떡이야. 할머니가 정성껏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경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엄마, 왜 이런 걸 가져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도경이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도경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도경이가 제 손에서 떡 상자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저를 밀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뺨을 잇는 힘껏 때렸어요. 엄마, 제발 좀 창피하게 하지 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어요. 순간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도경이가 남편의 팔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좀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입구에 서 있던 웨이터들도 지나갔던 손님들도 모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친정 부모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서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도경이는, 우리 아들은 떡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돌아섰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따가웠어요. 아들의 손이 닿은 곳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어요. 여보,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70을 넘긴 남편이 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아들이 부모한테 어떻게. 어떤 여자 목소리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들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귓가에서 웅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가자. 남편이 작게 말했어요. 떡은 어떻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두고 가. 남편의 목소리가 쉬어 있어서요.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뒤에 떡 상자들을 남겨둔 채 입구를 빠져나왔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트럭에 올라탔을 때 저는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울렸지만 차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핸들을 쥔 채 멈춰 있었어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리, 뭘 잘못한 거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손주를 위해 떡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걸 창피하다고 했어요. 우리를, 부모를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호텔을 빠져나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화려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잘 차려입은 사람들. 우리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시골 냄새 나는 떡 만들어 오는 촌스러운 노인들. 아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연락하지 말자.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어요. 우리가 먼저 연락하지 말자. 제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기로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예쁜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뺨이 따갑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틀 동안 정성껏 만든 떡은 호텔 입구 구석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떡들이요. 그 떡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트럭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남편은 시동을 끄고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들어가자.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는 트럭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집안은 어두웠고 냉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떡 몇 개가 남았었어요. 떠나기 전에 먹어보려고 꺼내둔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떡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어요. 마치 돌덩이 같았습니다. 그 떡을 만들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버려. 남편이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칼로 잘라서 찜통에 넣었어요. 다시 쪄서 부드럽게 만들려고요. 김이 오르는 동안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떡이 다 쪄졌습니다. 저는 접시에 담아 남편 앞에 놓았어요. 남편은 한참을 그걸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이 없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저도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에서 씹히기만 할 뿐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남은 떡을 광주리에 담았어요. 이웃집에 나눠주려고요. 평소 같으면 떡을 만들면 늘 나눠줬으니까요. 첫 번째로 찾아간 집은 옆집 김 선생 댁이었습니다. 아, 해분이 왔네. 떡 만들었어? 김 선생 아내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지호 돌떡이에요. 좀 드세요. 제가 광주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손주 돌이었구나. 돌잔치 잘 다녀왔어? 그녀가 떡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네, 잘 다녀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웃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서울 호텔에서 했다며? 크게 했겠네. 그녀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네, 뭐. 제가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우리 해분이 복 많아. 아들 잘 키워놨잖아. 그녀가 제 손을 툭툭 쳤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을 잘 키웠다고요. 저를 밀쳐낸 그 아들을요. 잘 먹을게. 고마워. 그녀가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해분이 어디 갔다 왔어? 길에서 이장을 만났습니다. 서울 다녀왔어요. 손주 돌잔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손주 얼굴 많이 봤겠네. 이장이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손주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으니까요. 떡 좀 드세요. 제가 광주리에서 떡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이장이 받아들었습니다. 돌잔치 때 떡 나눠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옛날부터 그래왔지.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어요. 집집마다 떡을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손주 복이 많다고,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들이 하나하나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였어요. 남편이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다 나눠줬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들 하던가. 남편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잘 다녀왔냐고, 손주 복 많다고 그러더라.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손주 복.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씁쓸함이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기를 봤어요. 도경이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사과하려고 전화한 걸까요? 받아.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안 받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여보.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다시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은 계속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전화가 멈췄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 말이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없었어요.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밭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내린 풀밭을 지나 밭으로 갔어요. 남편은 괭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밭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이 밭을 일군 게 허실이었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0이 넘은 남자가 평생 강했던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우리가 뭘 위해 이렇게 산 거야? 남편이 괭이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가지고 온 우산을 남편 머리 위로 올렸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밭을 바라봤습니다. 저 밭에서 난 돈으로 도경이를 키웠어요. 저 밭을 팔아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이 땅이 우리 아들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우리를 밀쳤습니다. 비가 조금씩 거세졌어요. 우산으로는 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젖었고 제 옷도 젖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기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기대하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우리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밭일을 하고 장을 보고 평소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웃음이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읍내에서 돌아왔어요.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남편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리조트 짓는데 남편이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신문을 들여다봤어요. 대형 리조트 개발 계획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땅값 오르겠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경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석 달 만에 온 전화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받을까요? 제가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도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억지로 만든 부드러움 같았어요. 왜 전화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서진이랑 지호 데리고요. 도경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오래 못 뵀잖아요. 도경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요. 그래.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갈게요. 도경이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모레? 남편이 물었습니다. 온대요. 이번 주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얼굴 보고 싶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석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불신이 가득했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을 청소했어요. 손주가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설렜습니다. 남편은 마당을 쓸었어요. 오후 2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검은색 외제차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도경이가 내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도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어요. 서진이가 뒷좌석에서 지호를 안고 내렸습니다. 지호는 많이 컸어요. 석 달 사이에 훌쩍 자랐습니다. 어서 들어와.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경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은 여전하네요.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남의 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 남편이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차를 끓여왔습니다. 지호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손주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도경이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고급한과 세트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어색했어요. 고맙네. 제가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경이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도경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왜?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돌잔치 날 제가 너무했죠.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남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도경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요즘 마을에 좋은 소식 있던데요? 도경이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무슨 소식? 남편이 물었습니다. 리조트 개발 말이에요. 여기 땅값 많이 올랐죠? 도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몰라.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투자 시대잖아요. 땅 그냥 묵혀두면 손해예요. 서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계산적이었어요. 우리가 뭘 안돼? 남편이 반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맡겨서 수익만 받으세요. 저희가 관리할게요.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진지함이 어려 있었어요. 맡기다니 무슨 소리야? 제가 물었습니다. 땅을 투자처에 맡기면 수익이 나와요. 그냥 놀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서진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투자 계약서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도경이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부모님 위해서예요. 노후 대비하셔야죠.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노후 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해. 남편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서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거예요. 서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강압적이었어요. 저는 지호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지호 데리고 밖에 나가 있을게.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도경이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어요. 지호가 제 품에서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 좋은 기회예요. 도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은 기회는 무슨, 내가 쓸 돈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지호의 귀를 막았어요. 그날 저녁 도경이 가족은 서둘러 떠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도경이가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실망이 역력했어요. 차가 떠나고 저는 남편과 마당에 섰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알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 녀석, 땅이 탐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온 이유를, 사과한 이유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도경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투자 계약서를 내미는 손, 급한 눈빛, 억지로 만든 미소.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경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도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저번에 드린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도경이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야.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리조트 개발이 본격화되면 땅값이 더 오를 거예요.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도경이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급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땅을 제 명의로 넘겨주시면 제가 그걸로 대출받아서 투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수익 나면 다 갚을게요.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땅을 내 명의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우리 가족 위한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 아니에요?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내 가족이지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녀석이 땅을 자기 명의로 넘기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틀 후 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휴대폰으로 왔어요. 어머니, 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전화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에서도 같이 투자하기로 했어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땅만 명에 이전해 주시면 돼요.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심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요즘 세상에 땅만 붙들고 계시면 어떡해요?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변했어요.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경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회사 생활이 얼마나 빡빡한지 아세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달라고? 제가 반문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도경이 거 아니에요? 미리 넘겨주시면 안 돼요? 서진이가 가차없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참, 그리고 어머니. 서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뭐?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돌잔치 때 그 떡 말이에요. 호텔 측에서 처리 비용 청구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비난이 가득했어요. 처리 비용?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무도 안 먹고 다 버렸잖아요. 그거 치우는데 돈 들었다고요.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서진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서진이와의 통화 내용을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계집애가 감히.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장한테 가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장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 부인이 문을 열었어요. 해분이 만식이.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도경이의 전화, 땅 명의를 넘기라는 요구, 서진이의 협박 같은 말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이장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 녀석들이 완전히 미쳤구만. 이장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장 부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해분아, 법적으로 막아야 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서울에서 변호사 하는데 소개해 줄게. 이런 일 많이 봤대. 이장이 말했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였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인상이 온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장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먼 길 오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당 평상에 앉았어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돌잔치에서 있었던 일, 땅을 탐내는 것, 명의를 넘기라는 요구까지 모두 말했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걱정 많으셨겠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방법이 있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시면 됩니다. 박진우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후에 땅을 누구에게 줄 건지 미리 정하는 겁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도경이는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박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조건을 다실 수 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드님이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땅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은 손주분이 성인 될 때 주는 겁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 아드님이 정말 뉘우치고 변하는지 지켜보시는 겁니다. 만약 변하지 않으면 땅 전부가 손주에게 갑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는 줘야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제가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기회는 줘야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박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근데 변호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도경이가 그 기간을 못 채우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땅 전부가 손주분께 갑니다. 그리고 제가 유언집행자로서 관리하겠습니다. 박진우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우가 서류를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유언장을 준비했습니다. 박진우가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어려운 말은 박진우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도경 씨가 월 2회 이상 방문, 명절 함께 보내기, 병원 동행 등의 조건을 지키면 땅의 절반을 상속받습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펜을 들었습니다. 한만씩. 남편이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저도 펜을 들었어요. 정혜분.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장 부부가 증인으로 서명했어요. 이제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읍내 공증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박진우의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도경이가 정말 변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도착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소리가 울렸어요.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으십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땅은 지켰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도 줬습니다. 그 아이가 그 기회를 잡을지는 이제 도경이 몫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었어요. 밭에서 일하고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도경이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도경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도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전화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땅 명의가 지호로 바뀌었던데요? 도경이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 동의도 없이? 도경이가 소리쳤습니다. 내 동의가 왜 필요해? 우리 땅인데. 제가 반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당연히 그 땅은 제 거예요. 도경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이면 부모 뺨을 밀쳐도 되냐?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도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호는 우리 손주야. 내 아들이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명의로 해놓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도경이가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도경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경이한테 전화 왔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땅명에 바뀐 거 알았대요. 엄청 화내더라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도경이가 큰일을 벌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읍내에 갔을 때였어요.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 사장이었어요. 아, 혜분 씨. 김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혜분 씨 아들, 요즘 여기 자주 온다던데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장모님이랑 같이 왔던데 리조트 근처 땅 보러 다니더라고요. 김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땅을 산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던데요. 여러 필지 알아보던데 큰 돈 들어갈 거예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경이가 리조트 근처 땅 산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 남편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장모 집이랑 같이 산다던데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미쳤구나, 완전히.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장이 우리 집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만시가 해부나. 이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 아들 일 때문에 읍내가 시끄러워. 이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리조트 근처 땅 10억 넘게 샀다던데. 근데 그 땅이 개발 구역이 아니래.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사기당한 거야. 리조트 개발 구역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전혀 관계없는 땅이래.
이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그럼 그 돈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다 날아간 거지. 땅값도 폭락했대.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경이가 어떻게 됐을까? 아무리 미워도 제 아들이었어요. 일주일 후 이장 부인이 급하게 왔습니다. 해분아, 큰일 났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 며느리 친정집이 완전히 망했대. 투자한 돈 다 날아가고 집까지 압류당했대. 이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희 아들도 회사에서 잘렸대. 대출 갚으려고 회사 돈 손댔다가 걸렸나 봐. 이장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회사 돈까지요?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횡령이래. 경찰 조사받는다던데. 이장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서진이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분 씨, 최명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네 아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최명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네가 땅을 안 줬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최명희가 가차없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저주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딸도 이혼하겠대요. 당신 아들이랑 못 살겠대요. 최명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안 완전히 망쳤어요. 10억이 넘는 빚을 어떻게 갚아요? 최명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도경이가 회사 돈까지 손댔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진이랑 이혼한대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우리가 땅을 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야. 땅을 줬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욕심이 문제였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이장에게서 또 소식을 들었어요. 너희 아들 집도 압류당했대. 이장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살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지. 친구 집 전전하는 것 같던데.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응,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맞죠?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땅을 줬어도 결과는 같았을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적어도 지호한테는 남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위로가 되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직장도, 집도, 가족도, 신용도. 탐욕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을 지켰어요. 아니, 손주를 위해 남겨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시골집을 정리했어요. 오래 살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컸습니다. 계단도 많고 밭일도 버거웠어요. 여보, 우리 실버타운 알아볼까?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도시 근교에 있는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의료시설도 가까웠어요. 여기가 좋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추억이 가득한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 도경이 초등학교 때 상장이네. 남편이 낡은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10살 도경이의 웃는 얼굴이 사진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버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하는 날 이웃들이 나와서 배웅해줬습니다. 잘 지내요, 해부나. 이장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끔 연락해. 이장이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짐을 실은 트럭을 타고 떠났어요. 뒤돌아보니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당도 밭도 모두 작아졌어요. 실버타운은 깨끗했습니다. 방도 넓고 햇살도 잘 들었어요. 정원도 예뻤습니다. 저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썼어요. 여보, 여기 괜찮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 도경이 친구 민수예요. 기억하세요?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아, 민수. 제가 기억해냈습니다. 도경이 대학 때 친구였어요. 집에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경이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경이가 어떡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제 집에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프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제 전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떡할까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생각이 계속 났어요. 한편 그때 도경이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밤 기차였어요. 객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경이는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기차가 시골역에 도착했습니다. 도경이는 천천히 내렸어요. 역사는 어두웠습니다. 한밤중이었으니까요. 그는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장터 마을이요. 도경이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택시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도경이는 창밖을 봤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에요.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도경이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아니, 집이 있던 자리였어요. 대문은 그대로 있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도경이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대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누구세요? 옆집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장이 나왔어요. 그는 도경이를 봤습니다. 아, 도경이. 이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장님. 도경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 찾아온 거야? 이장이 물었습니다. 네. 도경이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안 계셔. 이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도경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시 근교 실버타운으로 가셨어. 석 달 전에.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도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소 아세요? 도경이가 물었습니다. 몰라. 가르쳐 주라고도 안 하셨어.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장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도경이는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도경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돌잔치 날 호텔 입구, 떡 상자를 든 어머니, 당황한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손이 어머니를 밀쳐내던 순간, 엄마, 도경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땅을 달라고 했을까? 도경이가 또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식탁에서 투자 계약서를 내밀던 순간,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어머니의 실망한 얼굴. 미안해요. 도경이가 빈 집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도경이는 대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을 떠올렸어요. 엄마,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중학생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도경이는 혼자서도 잘하니까.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몰랐어요. 학원비가 없었다는 것을, 장마에 밭이 떠내려갔다는 것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 저 꼭 서울대학 갈게요. 그래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고등학생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편하게 해드린다고 했잖아. 도경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뭘 했나? 부모를 밀쳤어요. 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잘못했어요. 도경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도경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걸어서 역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첫 차를 기다리며 도경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민수에게 빌린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기차가 왔습니다. 도경이는 표를 끊고 올라탔어요. 빈 객차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밭, 집들, 마을. 자신이 떠나온 곳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엄마, 아빠. 도경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네요. 제가 대꾸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자리야. 누구 손에 흔들리지 않는 남편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저기 봐.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실버타운 입구였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어요.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루엣이 낯익었어요. 저 사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도경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경이는 입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들어와도 되는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나 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경이를 지켜봤어요. 도경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을 때려다가 다시 멈췄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어요. 박진우 변호사가 말했던 조건들이 생각났습니다. 월 2회 이상 방문, 명절 함께 보내기, 병원 동행, 진심 어린 효도. 그 조건들을 지키면 땅의 절반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게 지호에게 갔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변했을까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몰라. 1년이 지났을 뿐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도경이가 조금씩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왔어요. 마치 용기를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쪽으로 다가올수록 그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어요. 수척한 얼굴, 낡은 옷, 구부정한 어깨. 1년 전의 도경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도경이가 우리 앞 10m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아버지, 어머니. 도경이가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왔어?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찾아뵈려고요. 도경이가 대답했습니다. 1년 만에 남편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죄송해요. 용기가 안 났어요. 도경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도경이를 봤어요. 그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손이 거칠어 보였어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금은 뭐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해요. 도경이가 대답했습니다. 서진이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혼했어요. 도경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호는? 제가 물었습니다. 서진이가 데리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봐요.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저렸어요.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고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뵙고 싶었어요.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땅 때문에?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니에요. 도경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남편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도경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오래 못 있어. 바쁘거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차가웠지만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네. 도경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우리 옆 벤치에 앉았어요.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여기 좋으시죠? 도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는 잘하세요? 도경이가 또 묻습니다. 잘 먹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도경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도경이를 옆으로 봤어요. 그의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생긴 상처들이 보였어요. 저 아이도 고생하고 있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도경이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가봐야겠어요. 도경이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제가 물었습니다. 일이 있어서요. 도경이가 말했습니다. 그가 몇 걸음 떨어졌다가 돌아섰어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도경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고 싶으면 와. 남편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경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쓸쓸해 보였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변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지. 5년을 지켜봐야 알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5년. 저는 그 시간을 생각했어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지우가 크면 우리 마음을 알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정을 걸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어디선가 흘러나왔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도경이가 다시 올지, 5년을 채울지, 정말 변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요.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흐를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그 시간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